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연준 의원들의 엇갈린 발언 속에서 최근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언급으로 인해서 달러 강세 폭이 축소되면서 원화의 강세 가능성 또한 높아진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지만 코스피 보합권에서 현재 숨고르기 장세 연출되고 있고요. 코스피는 오후장 들어가면서 개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수를 보이면서 하락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을 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좀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인데요. 또한 G20 미중 정상회담에서 윈윈 협력을 추구한다는 말과 시진핑이 우리나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지지한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국내 증시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G20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변동성이 많은 장세 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슈 체크 꼼꼼히 하면서 오후장 대응 방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 IT 기업의 감축 칼바람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위터와 메타에 이어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종인 이 아마존도 약 1만 명에 달하는 이 직원들을 대규모 정리해고에 나선다라는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아마존은 현재 시간 14일 빠르면 이번 주부터 1만 명의 직원들을 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태까지 아마존이 단행한 인원 감축의 최대 규모인데요. 이번 정리해고는 아마존의 전 세계 직원인 150만 명의 약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마존의 기기 및 알렉사 개발 부분, 소매 비즈니스 부분, 인사 부분에서 집중적인 감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큰 타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올 3분기 순수익이 1년 전보다 무려 9% 감소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코로나19 방역 완화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찾는 대신 오프라인 매장으로 이동하면서 아마존의 실적은 부진하고 또 앞으로도 부진할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구조 조정은 인력 부분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인 알렉사 사업 검토, 가상여행 서비스 중단 등 현재 여러 사업을 정리하고 있고요. 또 광범위한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량 해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가 어떤 입장을 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제프 베이조스는 최악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 인사이더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우리는 곧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적 재앙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둔화하고 있고 대량 해고도 벌어지고 있다며 가능한 한 테이블에 많은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가계는 경제 상황 악화 위험을 고려해 앞으로 TV, 냉장고, 자동차 등 고가품 구매를 연기해야 한다며 현금을 비축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권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리의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올해 회사채 시장이 지금 경색의 극을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년 만에 이 발행액보다 상환액이 많은 순상환 상태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이 순상환 상태 어떤 상황인가요? 네, 듣기만 해도 조금 어려운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보다 기존에 발행한 회사채를 상환한 규모가 더 크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차증권에 따르면 올해 회사채 시장의 발행액과 상환액을 살펴본 결과 전날 기준 8조 9,400억 원 순상환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상적으로 순상환은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개선됐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금리, 또 레고랜드 사태 등 여러 악재로 인해 시장 경색과 수요 증발로 신규 발행과 차환이 모두 막힌 올스톱 상황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면서 기업들이 순상환을 한 상태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새로 채권 발행이 안 돼서 지금 현찰로만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럼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이 정말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회사채를 발행하기보다는 기업 어음을 찍어서 단기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기업어음 91일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bp 오른 연 5.18%를 기록해 연일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기업어음을 통해 돈을 끌어오는 건 단기 자금 조달이기 때문에 불안한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높은 금리를 투자자들에게 줘가면서 기업 어음을 발행한다는 건 안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하게 짚어봐 주시죠. 네,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빠르면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9억 원 이하에만 해당이 됐는데요. 12억 원으로 확대가 된 겁니다. 정부는 분양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2016년 8월부터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 보증을 제한해 왔습니다. 예,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해 청약에 당첨된 수분양자는 분양가 전액을 자체적으로 조달했어야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다음 주부터 대출 기준이 이같이 완화되는 겁니다. 네, 당장 다음 주부터 정확히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걸까요? 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변경된 제도는 시행일 이후 중도금 납부가 도래하는 단지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는 기준이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곳이 아닌 중도금 납부가 시작되는 곳인 만큼 대상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보증 한도를 12억 원 이하로 늘릴 경우 서울 강북에서 분양되는 아파트의 경우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물론 일부 대형 평형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내달 초 청약을 실시하는 둔촌주공이 첫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이 둔촌주공의 상한 분양가를 3.3제곱미터당 평균 3,800만 원의 초중반대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3,800만 원대로 확정되면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요. 일부 84제곱미터도 분양가가 12억 원 이하로 책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마존 해고 소식부터 중도금 대출 완화 내용까지 증권부 최민정 기자와 이 시각 보도본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원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3대 지수가 모두 장 막판에 하락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미증시가 하락 마감을 보이고 미 연준 이사의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포진되었던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도 일부 중소형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풀이들 현재 나와주고 있고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 이후에 빠르게 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등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09% 내린 2,472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종이주들 또 해운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반면에 계속해서 이 상승폭을 확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45% 오른 74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 관련주들, 엔터주들이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기관의 이 수급 방향성이 뚜렷하지는 않은데요. 현재는 매도 전환을 하게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4거래일 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이 520억 원, 외국인은 현재 3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79억 원, 외국인은 1,031억 원 매수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 매수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관련주가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나서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게 되면서 이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72,883명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는 지난주 대비해서는 5,100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2주 전과 비교하면은 5,262명이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다소 진정기미를 보였던 이 코로나19 감염이 겨울철을 맞이해서 재유행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비대면 관련한 종목들 또 백신 관련한 종목들이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이 현재 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뉴질의 파마는 5%대, BC홀드제약은 현재 21%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는 오늘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항공주들의 주가가 순항을 보였었죠. 여행 관련주와 함께 이 위드 코로나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왔었는데요. 특히나 이 대한항공이 한 주 새 10% 넘는 주가 상승을 보였고 제주항공도 한 주간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주요 국제선 노선의 운항 재개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일본 여행의 재개와 엔화의 약세 그리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는 이 항공주들의 실적 기대감으로 연결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간 오른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제주항공이 1%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항공은 2%가 넘는 낙폭, 진에어도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3년 만에 개발자 콘퍼런스를 현장에서 개최한다라고 합니다. 주가는 강보권 속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가 투자한 유럽 최대 온라인 명품 판매 업체가 한국에 상륙을 했다라고 하죠. 주가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이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게 되면서 낙폭을 보이고 있죠. 5%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스타는 상한가를 진입한 종목이죠. 질량 분석기 기반으로 한 이 진단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2030 사우디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직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교촌 F&B는 월드컵 특수를 앞두고 오늘장에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로 인한 이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102로 피해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접수된 피해 사례만 10만 건을 웃도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 보상을 마무리하기까지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가 현재 0.5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58,2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 기대감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힘을 더 크게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도 10%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우 AL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부터 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해서 자카르타 중전철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7%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의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수급 상황 보고 왔는데요. 이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예,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은 거래량이 지금 오늘 많이 나오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 초의 흐름은 계속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지금 코스닥이 외국인에서 많이 사는 종목 1위가 바로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튬 값에 대한 고공 해증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가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전 세계 어떤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도 덩달아 오르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리튬은 이제 전기차 배터리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좀 차지하는 만큼 양극재 핵심 물질로서 각광을 향후에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역시 미래나노텍 계열사죠. 미래 첨단 소재가 이 수산화 리튬 제조 공장을 짓고 생산 설비를 확충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리면서 미래나노텍의 주가 같은 경우는 계속 갈 가능성 그리고 외국인들의 관심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국인들이 이 코스피에서 많이 사는 두 번째 종목이 바로 DB하이텍. 그 기간의 네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DB하이텍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2,204억 기록하면서 이 작년 대비 85%까지 증가했습니다. 수출 부분 쪽에서의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났던 점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웨이퍼 같은 경우는 내수 부분이 약간 좀 줄어드는 모습은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수출 부분 쪽에서의 실적이 견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자 IT 업계가 불황인 부분은 좀 있긴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파운드리 업종은 이 반도체 업종 안에 반도체 부분 쪽에서도 가장 미래 산업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차나 이 5G에 대한 어떤 웨이퍼에 대한 수요 부분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수급과 거래량이 많지 않은 오늘이었는데요. 미래나노텍과 DB하이텍에 대한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는 종목인 바로 이제 LG에너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들이 순매수 1위에 올려놓은 이유는 계속 있죠. 근데 이런 분위기는 그 전부터 지속이 됐던 상황이고요. 우선 LG에너솔루션의 그런 수급적인 부분을 정리를 하면은 바로 이제 북미 시장 선점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그냥 외국인들 눈에는 LG에너솔루션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 보고 매수를 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이제 북미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7, 8%인데 지금 현재 유럽 쪽 같은 경우는 영국, 프랑스 쪽이 한 27% 되죠. 중국은 30% 가까이 되는데 한마디로 이제 북미 쪽 같은 경우에 침투율이 낮은 상태에서 성장 가능성이 더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IRA 법이나 여러 가지 전기차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정책적인 법안을 본다고 하더라도 북미 쪽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그래도 가장
자리 잡은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장기 투자 계획을 본다고 하더라도 2025년까지 생산 가능 물량 같은 경우는 540기가와트로 지금 추정되고 있는데 뭐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이제 북미 비중이 50%를 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미 쪽에서의 시장에서의 그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관심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가격은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59만 3천 원, 목표가는 64만 원, 손절가는 55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이 최근 외국인의 매수 랠리가 이어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이성훈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이사영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항공주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장 좀 소폭 내림세 보였지만 네. 지난 한 주간 이 여행업 회복 효과로 인해서 항공주가 전반적인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대한항공이랑 제주항공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이 최근 항공주의 주요 수급 상황과 주가 흐름은 어땠나요? 네, 일단은 뭐 가장 대장주인 대한항공부터 좀 짚어보면요. 최근에 1개월 동안 외국인 누적 순매수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1,100억에 달하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견조한 주가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 쪽에서는 거의 매도 물량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움직임이 없었는데 그만큼 개인의 매도 물량이 외국인들의 매수 물량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진에어 쪽도 최근에 자본 잠식 우려가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영구채 성공적 발행이 완료가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었고요. 외국인 기관이 전반 매수하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올라오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느 나라에서는 코로나 관련돼서 집계를 안 하는 그런 흐름도 약간 관측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절성으로 일단 환절기 감기와 같이 찾아오는 계절적인 요인 정도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관찰은 필요할 것 같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지분 늘리기는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투신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투신이 이제 연말이 다가오다 보니까 자산운용사 쪽에서 수익률 게임이 조금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요. 시장이 많이 안 좋았지만 이 시장의 수익률도 못 따라간 펀드 매니저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다 보니까 종목들을 잡아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속에서도 그냥 잡아서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들은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쫓아가는 정도로만 접근을 하셔야지 결국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가가 피크아웃해서 떨어지고 외국인들이 지분을 착실하게 늘려나가는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행업이 회복을 보이면서 항공주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주요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대한항공 외국인이 누적 순매수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이 개인의 매도 물량이 외인이 좀 받아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한 진에어와 제주항공에 대한 이야기 덧붙여 주셨네요. 다만 이 순항하는 대한항공 주가의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은 좀 주가 향방을 가릴 주요 변수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영국이 양사의 합병에 좀 제동을 걸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아시아나항공 또 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기도 했고 네. 이 합병에 따른 대한항공의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글쎄요.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도 같이 공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영국이 경쟁 당국에서 이제 심사 유예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아마 미국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영국만 건너뛰었다라고 해서 이게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영국 외에도 일단은 필수 신고국이 있습니다. 미국과 특히나 이제 유럽 연합 쪽 굉장히 이런 문제에 민감하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 여기 중에서 만약 영국 통과해도 한 곳이라도 이 네 국가 중에서 반대를 한다. 라고 했을 때는 합병이 무산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글쎄요. 런던과 서울 노선이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두 곳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영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객과 화물 운송에서 너무 독점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곧 가격 상승 그리고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최종 반대표 던진 건 아니에요. 21일까지 독과점 우려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해결 방안을 내놓으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일단은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신고국가 아까 말씀드렸고 최근에 아시아나가 6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예전엔 정말로 문제가 많았던 회사죠. 재무 구조도 문제가 될 뿐더러 거기다 실적도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최근 팬데믹 이후에 항공 쪽에서 대한항공과 더불어서 잘 커버를 해주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여객 쪽에서 수요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면서 화물이 좋지 않지만 이걸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지금 항공의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본 잠식률이 10%가 안 됩니다. 그런데 자회사의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이걸 연결로 보게 되면은 자본 잠식률이 57%가 넘어가요.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자회사들도 치닫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 다 합쳐서 부채가 거의 1조 5천억 규모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이 합병이 완료가 되고 나면 아시아나항공 상대로 해서 유상증자를 1조 5천억 규모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건 언제까지나 이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합병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순조롭게 돼서 이걸 막아준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부채가 지금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스노우볼 효과 얘기하는데 안 좋은 것도 굴리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막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과연 이거 합병했을 때 얻는 실익이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진행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부채라던가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정말 지금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여객 수요까지 같이 폭증했을 때 아시아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의 부채 규모라던가 이런 것들 대비해서 정말 얻는 실익이 있는 거냐? 이건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재 좀 제동이 걸린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입니다. 좀 합병이 순조롭지 못한 모습인데 정확하게 좀 체크를 진행 상황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6분기 연속으로 영업이익 흑자를 달성한 것도 맞고 여객에서 지금 커버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네요. 항공주를 둘러싼 외부 요인의 변화도 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고환율 피해주로 항공주가 꼽히기도 하는데요. 최근 환율이 좀 급격하게 하락을 보였고 다만 이 또 증권가에서는 하락세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전망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배경도 좀 궁금하고 다시금 상승을 한다면 주가에 미치는 리스크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은 집계가 좀 된 내용들을 보면은 환율이 10원을 상승할 때 그러니까 더 비싸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400원인데 1,410원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대한항공이 입는 손실 규모를 35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규모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28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환율이 정말로 킹달러 현상에 의해서 쭉 올라가다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건 뭐로부터 기인을 한 걸까요? 9월 말부터 시작된 전기전자,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다가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왔던 자금으로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기전자 쪽으로 들어오는 수급의 흐름이 끊기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환율이 정말 그때 대비해서 단기간에 급락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매 차익에다가 여기에다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외국인들이 만든 거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만큼 환율이 올라갈 때는 손실이니까 이게 환율이 급락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수익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유류비 같은 경우가 전체 비용 중에서 30%를 차지해요. 그런데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140달러까지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80에서 90달러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만큼 유가도 피크아웃 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태고요. 거기다가 달러가 환율이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항공기를 산다거나 구매 또는 리스했을 때 그 비용을 뭘로 줘야 되느냐? 외화로 줘야 돼요. 지급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떨어져 있는 만큼 지급해야 될 금액들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부담이 상당히 경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을 때의 수혜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의 환율이 일단은 CPI 발표가 7.7% 기대치를 하회하면서 일단 꺾였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지속적으로 꺾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단계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그 CPI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더 올라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5.9%죠.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게 내가 지금 들고 있는 1,000만 원이 한 달, 1년 후에도 1,000만 원이 아닐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손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하기에는 위험자산들 변동성이 너무 하방으로 크죠. 그럼 투자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저금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가치가 떨어지는데 저축했을 때 받는 수익률이 그 가치를 상회할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냥 바로바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소비하게 되면은 연준이 바라는 건 뭐죠? 소비를 꺾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잡고 소비를 꺾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다. CPI는 하회를 했지만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 물가 목표치 몇 %죠? 2%대입니다. 괴리가 너무나도 커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구간은 들어오긴 했는데 우리는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일단 12월 1일 날 미국의 현지 시간으로 발표가 되는 개인 소비 지출. 이거는 CPI보다 연준 쪽에서 물가 그리고 금리를 만질 때 더 중요하게 보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람 맞춰놓고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할 일은 12월 14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나오는 11월 CPI가 여기에서 한 번 더 정말로 의미 있게 떨어지느냐. 거기에서도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12월이 정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50bp 올리겠죠. 그 이후에 내년에는 25bp 한 번 정도 그러면 그 캐파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면서 상승 무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립니다. 네, 최근 CPI 하회와 더불어서 킹달러가 좀 완화되는 모습으로 항공주에게 좀 수혜가 간 모습인데요. 앞으로 11월 1일에 있을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를 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더불어서 11월 CPI까지 좀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이 중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이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소식 속에서 항공주에 또 수혜가 작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은 3년 가까이 걸어왔던 빗장을 좀 다소 완화하기로 전했습니다. 항공주에 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작용을 할 수는 있는데요. 이거 내용 보면은 그렇게 크게 유의하지는 않았어요. 일단은 부동산, PF 이런 쪽 관련해서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하늘길 여는 데 있어서는 크게 신경을 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는 그대로 들어갔고요. 시설격리가 7일에서 5일로 줄여줬어요. 근데 이게 과연 크게 영향을 미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큰 요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건 일단은 갇혀 있었던 꽁꽁 닫혀 있었던 중국의 하늘길이 열리는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여행 가는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쪽이 바로 일본과 중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이 노선이 살아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만큼 수익성이 호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중국이 조금 더 빗장을 풀면서 완벽하게 자가격리라던가 시설격리를 없애는 정도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욱더 큰 효과가 나올 수 있긴 있는데요. 하지만 어쨌건 이런 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먼저 무비자 입국으로 길을 열어줬죠. 그 이후에 중국도 차분차분히 열어가면서 노선의 각 지역별 운항 횟수는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팩트일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항공주 내에서 좀 종목을 선정을 해본다면 탑픽 종목 무엇이 될 것 같나요? 아무래도 대한항공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다른 LCC 쪽은 여객 수요, 그동안의 항공 화물로 실적을 커버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업체는 엄청나게 화물 운송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물동량이 너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선박 같은 경우로 많이 이제 벌크라던가 원자재 이런 것도 운송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리고 선박 정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제때제때 납기를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록 운임이 더 비싸다고 하더라도 항공 쪽에 대한 화물 수요가 폭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항공사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정말로 대한항공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계속 이어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항공 쪽은 약간 피크아웃,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죠. 피크아웃 할 때가 되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던 수치가 이제는 오르긴 올라요. 그런데 기울기 자체가 꺾여버리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싫어하고 주가의 선반영이 되기 마련인데 이것만 가지고 대한항공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물이 꺾이는데 그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여객 수요가 더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10월에 인천공항의 이용자 수를 파악을 해보니까 굉장히 급증한 수치가 나왔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300% 증가된 수치고요. 그리고 해외 여행객 수 자체도 일단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100%라고 봐야 되죠. 정상적인 상황 대비했을 때 40%까지 지금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객 수요를 가장 또 강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꺾였다 안 꺾였다 얘기는 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건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여행을 보복 소비로서 가게 되는데 그럴 때 LCC보다 오히려 퍼스트 클래스 이런 쪽을 이용을 해보겠다라는 수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미주라던가 북미, 유럽 이런 쪽 갈 때는 조금 더 비싼 항공편이더라도 가격 탄력성이 그만큼 적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올해 영업이익 보면은 3조 원 이상 달성할 것 같아요. 3분기, 지금 1분기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역대 최대 분기 실적 달성을 했고요. 그만큼 피크아웃 되는 화물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여객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일단은 꺾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견조한 화물 수요도 같이 봤을 때 탑픽은 대한항공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스마트 영업부 사영관 차장님과 항공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핀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큰 폭의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오늘 좀 조정이라고 해도 큰 조정 아니에요. 상승 추세 계속해서 지속될까요? 네, 상승 추세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속도 조절하는 정도,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릴 때도 빨랐지만 반등 역시 아주 너무 빨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시장 등록이 가속화되었었던 그 구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올해는 그랬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재료가. 경기 흐름하고 관련돼가지고 재료가 추가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경기 얘기는 좀 이따가 잠깐 할 것이고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할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악재는 이제 바닥이 노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나 내추럴가스 같은 얘기 여기서 이 시간에 많이 했죠. 그래서 그하고 관련된 GS CPI 지표 그리고 미국 수출입 물가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에서 인플레이션 한계는 어느 정도 이제 정점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 꺾이느냐 그 시간의 문제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펀드멘탈 악재의 바닥찾기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발견이 되고 있긴 한데 시장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공포심을 가질 시간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감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불안감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시장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지만 혹시나 하니까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이쪽은 항상 재료를 빠르게 가장 먼저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금리 정책 전환기에 시그널을 줄 것이고 또 페드가 피벗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단순히 안전자산 선호도를 뜻하는 걸 지나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해서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이제는 채권 시장 쪽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국채 입찰에서 나타났었던 결과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첫 번째 표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이 국채 입찰의 응찰률은
만기 듀레이션별로 이 색깔별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응찰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몇 번을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대부분의 응찰률이 최근 맨 오른쪽을 보면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그것은 응찰률이 부진해진다는 그것을 뜻하는 것이고, 시장의 벤치마크로 볼 수 있는 10년물 국채 응찰률이 초록색 선인데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떨어지고 있죠. 한마디로 대표가 가장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3분기에 국채 발행 조건이 그만큼 악화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채 시장이 약세고 향후에 금리가 더 상승할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했던 것이었는데, 이것이 지난달 10월 국채 발행까지도 계속 이어졌고, 지금 이 표는 3분기 거고요. 10월 말 11월 초 변곡점을 지나면서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3년물, 10년물, 30년물 발행 일정이 있었는데, 이때 발행 조건이 급 반전되는 흐름이 나타났고, 그 직후에 CPI 지표가 공개되면서 국채금리 뚝 떨어지는 거의 결정적인 변화 흐름이 나타났던 것이죠. 다음 공급 일정은 내일 모레 16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20년물로 시작해서 10년물 팁스 같이 중요한 거 나오고 2년, 5년, 7년물 단기물 발행 예정입니다. 이들 입찰 경쟁률이 발행 조건이 또 어떻게 내용이 변하는지, 우리가 국채시장 쪽 입찰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확인을 한다면 향후에 좀 추가적인 안도 랠리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시그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보는 눈을 갖추기 위해서도 채권 시장 올해나 내년까지는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권과 친해져야 되는 시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익을 찾는 대상,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서도 그렇고 시장을 보는 시그널을 찾는 눈으로서도 채권하고 친해져야 되는 시기가 올해와 내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지금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추가 상승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인플레이션 이제는 좀 악재가 바닥에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 속에서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주는 시그널에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제는 채권과 좀 친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국채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이 달러 안정 또한 이 글로벌 자산 시장의 급반전의 주요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달러 흐름은 향후에도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예, 급락은 아니어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달러는 급락까지는 아니어도 고점에서 그냥 박스권만 유지해도 자산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털적으로 고공권에 있을 만한 그런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산시장의 흐름 예측을 하라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주체가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최근에 미국 패드하고 재무부하고 주는 시그널이 점차 시그널들 이 자체가 확실해지고 있는데 10월 말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ECB하고 스위스 내셔널 뱅크하고 집중적으로 달러 수합을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213억 불이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집계를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월 들어서도 40억 달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ECB 쪽으로요. 그래서 다른 월보다는 공급량이 크게 좀 증가되었었고 지금도 증가가 되고 있고 특히나 최근 수합 거래는 이 만기가 7일짜리입니다. 보통 9월 이전에는 하루짜리 수합으로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수합이 거의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개념으로 달러 시장에 거의 영향을 못 미쳤는데 이제는 만기가 일주일짜리고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글로벌 달러 시장의 공급량이 보통 때보다 크게 많이 늘어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시장 안정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달러가, 해외 보유 달러가 미국에 어떤 손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리포트를 패드 쪽에서 냈습니다. 한마디로 패드가 주는 시그널 중에서 리포트를 내는 방법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저런 표현이 있죠. 유체 이탈화법. 그러니까 본인 상황 얘기를 하는데 남 얘기하듯이 리포트로 객관적으로 표현하려는 듯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번 주에 또 그런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 좀 가져와봤습니다. 해외 보유 달러가 주는 손익 계산을 한 그런 표인데 위에 보라색 점선이 해외 주체의 그 달러 보유량이고요. 아래가 이제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 개를 곱해가지고 구한 숫자가
가운데 있는 초록색 선이고 그것이 미국이 얼마나 이익을 얻는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푸른색 종이에 불과한 달러, 이건 제가 쓰는 표현이 아니라 페드가 직접 표현한 그 표현입니다. 푸른색 종이에 불과한 달러로 재화와 용역을 무이자로 구매해서 얻는 미국 납세자, 그러니까 미국 경제 주체들의 상대적 이익을 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흔히 알고 있는 거죠. 달러는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세계를 재화를 얻기도 하고 통화량을 조절한다.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 내용에 불과하지만 하필이면 달러가 초강세 절정 시점에서 이런 내용을 공개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달러를 전 세계에 뿌릴 만큼 뿌려서 미국은 큰 수익이다, 이런 내용을 공개해버린 것이죠.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서 달러가 정점을 치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 달러 수합은 시장 안정을 주는 그런 결정적 역할, 직접적 역할을 했는데 그 반대로 이쪽에서는 논리적으로 미국이 이제 이겼고 이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번 짚고 넘어가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는 있긴 있는데 하나의 점을 찍고 가는 듯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달러 흐름에 있어서 지금 써가고 있는 스토리 그렇게 좀 읽어가도 될 것 같고요. 향후 수급 모멘텀에서 큰 변화 3가지, 향후에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것은 달러 수합 계속 좀 직접적으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가 있겠고요. 적자 축소가 목표였었죠. 재정정책이요. 그것이 이제 중립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계속 지속될 것인지,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할 때마다 내년 1분기까지 발행량이 증가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프라이머리 딜러하고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을 결정한 다음부터 계속 좀 안정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악재가 이제 호재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이제는 현실화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모습들이 지속될 것인지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좀 지켜보면서 달러 쪽을 좀 살펴보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대강 예상은 못하더라도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러가 안정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립으로 좀 전환되는 재정 정책 지속이 가능할지의 여부를 좀 살펴보는 것과 국채 발행 계획이 내년 1분기 발행량 좀 증가할 수 있는지 추세를 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달러 스와프가 직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또한 좀 살펴보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위기론으로 좀 번져졌던 재료들이 안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악재는 잔존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예, 오늘 마지막으로 그걸 싹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쪽에서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어떤 내용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향후에 어떻게 봐야 될까? 전략은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IMF 쪽에서 자료 낸 게 있습니다. 제목이 그루미 아웃룩을 컨펌하는 경제활동, 이런 식으로 졌습니다. 내용 한마디로 경기 흐름이 좀 안 좋아도 인플레이션은 정책적으로 관리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제목 자체도 좀 오싹한 그런 타이틀인데 내용을 좀 잘 뜯어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표에 나타난 그 경제 흐름 잘 살펴보면 이 파란색이 경기가 확장이 되고 좀 좋은 모습이고 붉은색은 좀 안 좋고 색깔이 진할수록 안 좋은 겁니다. 우리나라 살펴보면은 칸에 5번째, 4번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분류된 거 참 기분 좋은 일이긴 한데 사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만 이머징 마켓이지 실제로는 이렇게 어드밴스드 이코노미스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미국이 8월 달에 제일 안 좋고 그다음에 넘어가고 있죠. 그다음에 이태리, 독일 좀 안 좋은 상태로 진입했고 우리도 안 좋았다가 색깔이 옅어지면서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일본이 저점치고 돌아서고 있고 호주도 약간 안 좋아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색깔별로 좀 분류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이미 악화된 쪽은 미국하고 일본, 한국 이런 나라를 꼽을 수가 있고 유로존 쪽은 좀 악화됨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화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위치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표를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지수를 봐도 이 낙폭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0.1 정도까지 줄어드는 폭이 지난달에 0.2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이렇게 줄어든 것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은 예상했었던 거는 올해 말 정도에 좀 반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울기가 점차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내년 초 상반기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IMF 자료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지나가는 상황이지 지금 시작된 상황이 아니라 끝물에 지날 것이다. 끝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초반에 말씀을 드렸던 센트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들이 이미 정점을 치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그리고 이러한 펀더멘탈 악재도 지나가고 있고 끝물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러한 악재들은 시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상황이다. 향후에 조정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스핀 김현진 대표와 최근 글로벌 증시 회복에 따른 투자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